시간에는 조세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공공재와 공공자원, 그런 시장 실패를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어떤 정부의 역할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을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아니, 뭐 여러 가지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의 서비스, 정부의 공공재 공급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살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윤을 만들거나 돈을 벌지 않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큰, 그러니까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수단인 조세에 대해서 꼭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처럼 아주 옛날에도 우리가 시장의 효과를 강조했던 경제학자들도 있었고, 그 시장의 민간 간의 거래를 통한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공공재로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각국 다른 나라들, 또 이제 가장 많은 예로 미국의 예를 비교하면서 어떤 식으로 조세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그 조세 제도에 따라 딸려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장의 각 세부 부분을 통해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으로 오늘 논의해 볼 것, 생각해 볼 것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조세 제도의 비교입니다. 왜 미국이냐? 아까 물론 뭐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측면도 있고 어떤 점에서 한국이랑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EU 국가들이나 다른 OECD 국가들과는 어떤 조세 수입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EU 국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데이터들이 접근도 용이하고 찾아보기도 쉽고 분석해 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조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의 조세 제도와 조세 시스템,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비슷한 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를 이제 시작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프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Federal Government Current Tax Receipt, 뭐 그다음 State and Local Government Current Tax Receipt, 그거를 GDP, Real GDP와의 비율을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제가 직접 프레드라는 웹사이트, Fred St. Louis Fed.org, 여기 보이시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냥 찍어 보시면 그 웹사이트에서 직접 이렇게 바로 프린트아웃 할 수 있게, 그림을 볼 수 있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그려본 거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연방 정부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는 스테이트 거버먼트랑 로컬 거버먼트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따로 텍스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 부분 전체적인 어떤 조세 수입과 리얼 GDP, 리얼 GDP와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 선이 이제 총 조세 수입, 그러니까 미국의 공공 부분, 미국 공공 부분 조세 수입 나누기 리얼 GDP, 요거 한 거죠. 요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22% 모질라게 요 부분을 바라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거는 이제 지방이나 연방, 그러니까 지방이나 주정부의 조세 부분을 뺀 거, 그러니까 연방 정부만의 조세 수입과 리얼 GDP의 비율을 나타낸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나 이런 그 변동 방향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회색으로 나타낸 거는 리세션, 경기 후퇴 부분을 기간들을 이렇게 회색 이런 회색 구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조세 수입이 줄어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기준 아마 19년까지 2019년 기준일 거예요. 데이터가 그때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50년이면 미국도 경제 발전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바라보면 20% 조금 넘는 양의 GDP 대비 조세 수입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경기 후퇴 때 경제가 후퇴되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리세션이 있었을 때는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 뭐 그런 패턴들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났던 기사의 그래프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PDF 파일을 인용한 기사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증가 추이입니다. 이것도 퍼 GDP, 리얼 GDP로 나눈 거고요. 퍼센티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2018년에 20.28%였고, 그다음에 1913년이니까 뭐 미국의 195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최근 경향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연별로 했던 거기 때문에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앞에 데이터는 쿼터리 데이터로 했기 때문에 연에서 4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들까지 다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시즈널리티라고 하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성향을 포함한 거에 비해서 이건 연도 애뉴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변화, 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조세 부담률이 낮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로컬이랑 페더럴, 연방정부, 지방정부 합한 거에 대한 또 변화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세 부담률이 증가해 왔다. 조세 수입 GDP 대비 조세 수입이 증가해 왔다라는 현상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씩 변화해 왔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텍스 레비뉴 변화에 따른 이것도 리얼 GDP와 비교해서 한 거죠.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놨습니다. 원래 2017년 전에는 덴마크가 1등이었는데 27년 기준으로 27년 예측이네요. 그러니까 27년의 기준으로 프랑스가 46.2%의 조세 부담률 또는 조세 수입 GDP 대비 리얼 GDP 대비 조세 수입률 46.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OECD 평균이 34.2%입니다. 그다음에 뭐 프랑스, 덴마크 원래 조세 수입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뭐 봐야 될 게 이탈리 있고 그리스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구권 체크 리퍼블릭, 체코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그러니까 OECD 국가 밑으로는 영국 있고 일본 있고요. 평균 밑으로. 그다음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2017년 기준으로 26.9%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2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데이터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여기저기 조금 더 첨가하고 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을 첨가했고 어떤 부분을 넣는지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살펴봐야지 정확한 퍼센티지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고요. 근데 이제 OECD에서 발표한 데이터니까 전반적으로 그 통일성에 대해서는 각국의 비교 평가에 대한 통일성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연방 쪽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높은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 일본, 한국이 경제 수준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률이 낮다. 그리고 뭐 한국보다 조금 GDP가 낮은 칠레나 멕시코 뭐 이런 쪽을 보면 아주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 경향에 있어서는 조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은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OECD 평균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얼마나 시장주의, 그러니까 공공 부분보다는 민간의 경제, 민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의 상황과는 상당히 많은 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률 차이에서는 별로 차이를 많이 두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경제 정책들을 피고 있는 반면에 시장 중심적인 정책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따라서 한국은 많이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그러니까 경제가 상당히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정도 되면서 어려워졌으면서 공공 부분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세 부담률이 낮고, 그런 면에서도 아직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그 정부 적자 때문에 걱정해야 될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괄을 한번 볼게요. 미국 조세 계괄. 우리 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총 수입은 점점 증가했다. 1950년부터 2019년까지 경향을 우리가 봤는데 점점 증가했죠. GDP 대비 재정 수입의 비율이 증가했고, 조세 수입이 국민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거는 이제 그죠? 국민 소득 리얼 GDP의 비율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진국일수록 조세 부담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꼭 얘기할 수 없는 게 미국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GDP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조세 부담률이 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선진국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EU 쪽이 상당히 높고, 미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과 우리나라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GDP 3만 불 정도의 수준이니까 조금 다른 직접적인 비유는 불가능합니다만, EU 국가 중에서도 OECD 3만 불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쪽 국가들의 조세 부담률이 높다. 이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재정 수입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여기 살펴보자면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 소득세입니다. 개인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보장세라고 해서 35%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가 상당히 낮다. 퍼센티지로 볼 때는. 그렇죠? 법인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뭐 정치적으로 많이 싸우고 뭐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정 수입 전체를 봤을 때는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소득세 부분입니다. 2014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고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살펴보면 국세 수입,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세 수입으로 나타난 이유는 사회보장세라는 거를 이제 세금의 형식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걷어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우리는 또 사회보장 기여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빼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들의 조세 수입, 그러니까 정부 수입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세 수입 중에서 보면 소득 및 이익세가 32%로 가장 높은 퍼센티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조금 들어 있고요. 원래 재산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조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재산세의 많은 부분을 지방 정부에서 걷어들이고 있지만 중앙 정부에 속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 및 용역세, 관세,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연방정부 조세, 연방소득세가 있고 각 가정이 신고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 총액을, 그러니까 뭐 노동 수입이든 자본 수익이든 그런 수입의 모든 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페이롤 텍스라고 해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각 법인의 이윤에서 생산 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세 종류로 물품세, 상속세, 세일즈 텍스, 뭐 비퀘스트 텍스, 테리프 뭐 이렇게 해서 물품세, 상속세, 관세 등등이 존재합니다. 그건 연방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되겠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소득세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최신 거를 가지고 왔는데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이 그 taxable income bracket이라고 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텍스 레이시 얼마로 결정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할 때 부부 합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표는 개별 소득 보고를 하는 경우에 싱글로 보고하는 경우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부부 합산을 해서 공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뭐 자녀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소득세 계산되는 방정식의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해지는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개인 소득세율 표를 싱글 리포트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자 싱글로 보고하는 경우에 부부 합산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700불까지 소득이 발생하면 10%의 텍스 레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51만 불 그러면 거의 한 5억이 넘죠. 5억이 넘는 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7%의 연봉으로 계산한 거죠. 1년 연봉이 9,700불에서 가장 큰 범위에는 51만 불, 51만 불까지 37%, 51만 불 이상이면 37%의 소득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51만 불 넘어서, 그러니까 52만 불이나 60만 불, 만약에 내가 소득이 60만 불이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0.37을 곱해가지고 다 이거를 세금으로 내는 거는 아니고요.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가 이제 이렇게 브래킷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소득 텍스 레이트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내는 게 아니라 0달러부터 9,700달러까지는 10%만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60만 불을 벌었다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0달러부터 97까지는 10%의 세금만을 내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브래킷에 있는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9,700불 이상에서 39,475불 정도 되는 데까지는 12%만 내고 각각의 구간을 나눠서 얘를 곱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 가장 만약에 이제 60만 불을 가진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거 곱하기 0.1, 요거 곱하기 0.12, 요거 곱하기 0.2,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보다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60만 불에서 51만 301달러를 뺀 값에다가 한 다음에 쫙 더해서 요만큼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이블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미국은 어떻게 텍스 계산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든
60만 불을 번 사람이라도 9,700불까지는 10%만 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에서 벌려진 돈에는 12%를 내고 22%를 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를 더 번다고 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요 브래켓에 속해서 이 브래켓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니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51만 299달러를 번 사람이 있고 51만 302달러를 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차이는 3달러 차이밖에도 안 나는데, 요 퍼센티지로 계산해서 얘는 35%를 내고 얘가 37%를 내면 엄청나게 큰 조세 소득세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각각의 브래킷 나눈 대로 그 브래킷은 그 퍼센티지만 부과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식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이제 누진공제라고 그래서 조금 다른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소득 한계세율인데요. 현재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세표준과 한계세율과 누진공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 환율로 계산해 보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10%로 시작해서 37%로 끝났지만 한국은 6%로 시작해서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계세율 40%를 낸다라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6억 원을 연봉 6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6억에다가 한계세율 40% 0.4 곱한 다음에 29,400 요거 누직 공제 원이죠. 1,000원이죠. 그러면 요거 1,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빼주면은 소득세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데 1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0.38 곱한 다음에 누직공제액을 빼주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6천만 원 벌었다. 그럼 6천만 원의 한계세율은 24%니까 6천만 원 곱하기 0.24 빼기 5,220 1,000원 단위, 거기다 공 3개 더 붙여가지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테이블을 이용해서 소득세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미국의 예로 들어와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정부에 따른 조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으니까 각각 3단계를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연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부, 주정부가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조세를 각각 걷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나 뭐 구성 형식 이런 건 되게 비슷합니다. 주정부에서 판매세를 매기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세, 세일즈 텍스입니다.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지출한 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과세를 하는 건데, 이게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주 접경 지역에 있으면 어떤 지역은 옷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어떤 주는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이랑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몇 시간 운전해서 가서 다른 데서 싸게, 그러니까 그 세율만큼 싼 거니까요. 그렇게 사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이제 건물과 토지 평가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거, 재산, property tax죠.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중 일부, 그 다음에 뭐 법인세 중 일부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1년마다 하는 소득공제, 소득신고에서 연방정부에다가 소득 보고도 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 따로 보고를 해서 리턴을 받죠. 일단 정부가 일정 금액을 떼가지고 조세로 가지고 있다가 공제를 받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런 부류로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나한테 돌려주시오. 그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득 보고를 하게 유인을 만들고, 만약에 뭐 작년에는 잘못 보고해가지고 조세 리턴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럼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 매년 그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방 정부에도 하고 주정부에도 하고 지방 정부에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조세 수입 가지고 정부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지원의 부분들이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수입들이 있는데 낚시터 입장료, 수련면허, 그 다음에 통행료,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공공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에 따른 요금들, 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등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나눠서 가져갑니다. 그럼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판매세와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요게 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정부의 소득세가 컸는데 개인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연방 정부에서도 많이 걷어갔지만 주정부에서도 많은 수입의 구성을 소득세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세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걷어가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부가 운영이 되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입을 얻어낼 수 없고, 판매세의 경우,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소득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또 비율로 조세 수입을 매긴다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이 크게 커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겠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22%나 되죠.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많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부분으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련 면허 같은 걸로 돈을 또 14%나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특별하게 다른 거 볼 것 없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와 미국과의 차이를 그냥 잠깐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방세 비율이 35%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세외 수입, 지방채 뭐 여러 가지 거래로 이제 이전 수입이 아주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뭐 이래서 지방 세금이 35%를 지방정부의 운영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미국의 경우에 비해서는 소득세나 뭐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외 수입이나 이전 수입들, 이전에 작년에서 이체된 거, 중앙정부에서 이체된 거, 이런 것들의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효율적인 조세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건데요. 이제까지 후생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그 다음에 뭐 조세 수입은 증가하지만 총 비교를 해봤을 때 후생의 감소가 불가피한데 그게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사중 손실을 발생시킨다라는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인 뭐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세와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요와 공급 모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후생경제학을 통한 효율성 분석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효율성 분석이죠. 그럼 이제 조세에 대한 효율성 분석, 우리 뭐 수요 공급 모형 통한 거나 이제까지 쭉 해봤죠. 근데 그거를 이제 비용이나 어떤 측면, 다른 이제 각도에서 한번 또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세금이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 생길 거다, 그죠? 그럼 비용이라는 거, 뭐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비용에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세금 납부하는 것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그게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생경제학에서 봤을 때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손실이 발생을 하죠. 항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 생산자 잉여나 소비자 잉여가 조세를 통해서 줄어든 것만큼 조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 수입으로 환원되는 부분 말고도 삼각형의 꼭다리 부분 아니면 그 바깥쪽 부분에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데드웰 로스라고 얘기하죠. 경제적 순손실. 조세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행정 비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납세를 해야 되며 납세 해당자, 그 다음에 또 뭐 지원금을 주면 어떤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지 분류를 해야겠죠. 그런데 세금이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납세자들이 조세를 회피한다 찾아내가지고 추징을 해야겠죠. 그런 행정 비용들이 꾸준히 들어가는데 그것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조세를 걷고 뭐 이전금을 나눠주고 이런 어떤 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비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조세 납부액, 세금 납부액 자체는 우리가 정하는 거, 법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냐? 경제적 순손실을 줄인다거나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선별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80%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고소득 80% 이런다거나 뭐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선정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하고 또 뭐 이런 재난을 통한 재난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쵸? 어떤 사람은 피해액이 크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액이 적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적 피해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라는 것, 그 다음에 갑자기 실직을 해가지고 소득이 없어졌을 때 그거를 비용으로 확인시켜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비용이 들겠죠. 이런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적 비용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빨리 재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행정적 비용들을 거쳐서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시간도 돈이죠. 시간이 더 든다라는 건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 뭐 이런 이제 그런 논리에 이제 설득력을 쥐어줄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비용이 작게 돼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순손실 우리 발생하는 거 압니다. 그거 줄여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조세 행정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비용 측정이 사실은 뭐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기준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제대로 지불됐는지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이득을 가져가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 순손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라는 거죠. 납세자들의 경제적 후생 감소가 그 세금의 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한테 부과하든 생산자한테 부과하든 경제적 후생, 그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변화하겠죠. 둘 다 감소합니다. 이 둘 다 감소하는데 이 세금액의 조세 수입 증가하지만 이게 크다라는 거죠. 감소한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부분을 이제 양으로 바꿔가지고 크기로 변했을 때 이게 크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재화와 서비스의 진정한 비용과 편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정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결정되죠. 조세로 인해서 바뀐 경제적 요인에 따라 자원 배분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순손실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세를 통한 경제적 순손실, 자원 배분의 왜곡. 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자면 조세 행정 비용, 그죠? 세법을 준수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은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도 행정 비용이 드는데 행정 비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효용을 주는 거죠. 소득 신고서 아주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뭐 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개인 소득 보고할 때도 뭐 개인 회계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소득이 복잡하고 수준이 높고 그러면은 골치가 아프니까 회계사한테 아니면 세무사에게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소득 보고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도 비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세금 신고에 필요한 기록 유지에 들어가는 시간,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끊어서 보관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공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점점 더 그 사실 현금 영수증 현금으로 결제되는 거 소득 보고에 들어가는 거 챙기는 거 이거 자체 그런 절차가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신용카드나 직접 직불카드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게 하려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부분들 그런 것들 기록 유지하고 정보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소득 신고서 작성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다 행정 비용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법 집행에 정부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못했을 때 변호사랑 회계사랑 뭐 세무사랑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뭐 세법의 단순화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죠. 뭐 세법을 그 소득세법이나 뭐 여러 가지 세 구조를 간단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될 수 있느냐? 각각 국가마다 특징이 있고 이제까지 쌓아온 정치적인 어떤 방향들이 있고 이런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조세행정 비용이 아주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바뀌어가면서 이게 다 온라인으로 되고 뭐 이게 전부 다 거의 모든 소비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하고 있는데 왜 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 되고 뭐 월급 통장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경우에 복잡한 경우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세금을 매기는 거 힘들다라는 거죠. 거기 따른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보완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단순화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하면 행정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법률을 통해서만 그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행정비용 아주 많이 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론적으로 아주 힘든 경우도 있고 그 소득세를 예를 들자면 소득이 발생한 아주 기괴한 경우들이 현실이 다가오면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제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 나라에서 나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에 달러로 미국 주식시장 미국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느냐.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한국 세법, 미국 세법을 통해서 얼마를 미국과 한국이
효율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정부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세법 자체도 뭐 효율성을 바탕으로 단순화할 수 있느냐,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세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우리 잘 알고 있죠. 에버리지고, 한계라고 하는 거는 마지널입니다. 대부분 평균에 대해서는 되게 뭐 편안하게 받아들일 텐데 한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계라는 개념은 사실 수학적인 개념으로 미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소득세를 예로 들어서 소득이 1원 증가했을 때 소득 세율이 얼마나 증가하나, 요거를 한계 세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달러를 했죠. 소득 1달러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액, 요게 한계 세율이고, 평균 세율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렇죠? 평균이라는 게, 그렇죠? 평균이라는 게 전체 값을 Q 값으로 나눈 거, 뭐 이런 평균 에버리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세금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희생의 측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계세율은 소득세의 경제적 순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한계세율이다라는 거고, 한계세율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 주체, 경제 활동 또는 결정 변화를 위한 요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한계세율이, 내가 만약에 1원 증가했을 때 소득세 전체가 1달러 증가하는데 소득세가 2달러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소득이 1달러 증가함을 통해서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함을 통해서 1달러의 손해를 입는 거야. 내가 1시간 더 일함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를 하는데 그 소득 증가가 나에게 세금 증가를 가져와 가지고 결국은 그 추가적인 노력이 사실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도 내가 1시간의 노력을 바친 거는 내가 볼 때 5달러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 5,000원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공제하고 나니까 4,000원밖에 더 못 벌었네. 그럼 내가 1시간을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할 때 한계세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계 개념 자체가 더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들을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예가 주어진다면 좀 더 설명하기 편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다른 이제 예가 나왔을 때 한번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럼섬 텍스라고 하는 정액세가 있습니다. 정액세. 그러니까 각가지 세금을 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럼섬 텍스를 매기는 경우가 있고, 정액세, 뭐 정량세, 뭐 그런 것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세금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정액세입니다. 왜 정액세가 가장 효율적이냐?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금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1,000원씩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액세죠. 그죠? 인두세입니다. 머릿수에 맞춰가지고 딱딱 내는 돈입니다. 네. 왜 이게 효율적일까요?
나의 경제 활동의 변화, 나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요인을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1시간 또는 10시간을 더 일해서 1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내가 10시간을 일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10만 원의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내가 진실로 10시간에 일을 하는데 5만 원이라는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죠? 5만 원의 순편익이 발생을 한 거죠. 나의 비용 5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가 평가하는 5시간의 가치인 5만 원을 들인 다음에 1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5만 원을 냈어요. 50%의 세금. 그럼 딱 거기죠. 네,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10시간을 더 일했는데 나의 소득세율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5만 원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금을 공제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그 결정은 누가 했나요? 세금이 했죠. 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내가 민간 시장에서는 10시간 또는 20시간을 더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인을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러니까 수입이 높은 사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어떤 일정 수준 이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나오는데 애매한 수준에 있어가지고 실질 소득,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실질 소득은 일 안 하니만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세 구조상으로 이런 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기사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시작함을 통해서 더 가난하게 지게 되는 그런 패러독스 같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신문 기사들이 나기도 했으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유인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누구나 똑같이 다 내는 거니까. 한 번 딱 내는 거니까. 이게 어떤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함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없어요. 시장에 나가서도 왜곡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럼섬 텍스라는 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앞으로 조금 해볼 텐데,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왜 불공평하다는 거냐? 가난한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1,000원씩 내, 이런 거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저스티스, 공평, 이퀄리티, 에쿼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효율과 공평,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시작에도 이런 거 생각해봤죠. 효율성과 형평성. 여기서 형평성이 이제 공평성, 불공평 이런 거랑 연관이 됩니다. 효율성이 높으면 형평성이 낮아지는 상충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럼섬 텍스라는 거, 인두세 같이 동일한 세금으로 부과되는 거 효율적이긴 하나 공평하지 않다. 내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 아주 부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의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내가 1시간 더 일해야 될지 덜 일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평하지 않다라는 측면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지만 공평하지 않다. 마지막 부분으로 조세와 공평성 또는 형평성에 관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상충관계에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에 있다. 그리고 최근도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부분인데요. 시장 체제가 계속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증가되고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그 악화되는 불평등도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쩌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도 망가뜨리는 효과까지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세 제도가 이 형평성 문제, 부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를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수평적 공평성, 수직성 공평성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세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지,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공평한 거냐? 네, 조세 공평성 이런 거를 살펴볼 때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습니다. Benefits principle, ability to pay principle. 네, 두 가지 프린시플,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편익 원칙이라는 건 뭐냐? 편익 원칙이라는 건 아주 시장의 원칙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누리는데 그 누리는 편익, 거기에 가치, 자기가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큰 사람이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의 서비스에 대해서 편익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내가 가난한데 경찰 서비스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느냐? 우리 집이 부유한데 경찰 서비스가 더 가치가 있느냐? 내가 가난한데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제 시스템, 법원 시스템이나 검찰 시스템이나 경찰 시스템이나 이런 정부적인 서비스의 가치가 내가 가난할 때 더 편익을 많이 주냐? 내가 부유할 때 편익을 많이 주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편익 원칙에 의해서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적 제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럼 국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공공재를 통해 큰 편익을 얻는 사람의 편익을 거의 누리지 않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편익 원칙이라는 거죠. 편익을 얻는 사람이. 그럼 능력 원칙은 뭐냐? 사람들이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내 능력이 좀 많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의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경제가 돌아가는 모든 중간중간의 사람들의 역할과 도움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은 덕을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원칙,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될지, 어떻게 걷는 것이 공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까지 경제학에서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공평성에 있어서 여기 버티컬이 아니고 호리존털이 돼야 되겠네요. 호리존털 에쿼티, 그 다음에 버티컬 에쿼티가 있습니다. 수평적 호리존털이고 수직적 버티컬이죠. 호리존털 에쿼티, 수평적 공평성이 뭐냐?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부담 능력, 그러니까 능력 원칙에 따라서 수평적 공평성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소득은 높은데 자본소득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건물주처럼 자본소득은 높지만 노동소득은 없다. 이런 경우에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데 둘 다 똑같은 양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양의 세금을 내야 되냐? 그거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 능력을 꼭 소득 수준으로만 볼 거냐라는 또 논란들도 있습니다. 그 구성이 자본소득이냐 아니면 노동소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질지언정 질 텐데 그 고려 없이 소득 수준 자체 몇천 원 그거 자체만으로 비교할 수 있냐라는 논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평적 공평성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수직적 공평성은 그냥 능력이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요 세 가지 개념입니다. 비례세, 고소득층, 저소득층,
일정한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그러니까 프로포셔널 하다라는 거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죠? 그럼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딱 20%씩 정해가지고 내가 10,000원 벌면 20% 내고, 그렇죠? 그렇죠? 10만 원 벌면 2만 원 이렇게 내는 거죠. 20%씩. 100만 원 벌면 20만 원. 네, 20%씩.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딱 정해진 율로 프로포셔널 텍스를 매긴다는 겁니다. 근데 역진세는 어떤 거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소득을 더 적은 몫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러냐? 럼섬 텍스, 정액세의 경우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누구나 다 2,000원을 내죠. 1억 버는 사람들의 2,000원은 퍼센티지 따지면 아주 적은 퍼센티지입니다. 10만 원 버는 사람들의 2,000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퍼센티지죠. 역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액세가 효율적이지만 역진적이다. 다른 말로 해서 공평하지 않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건 누진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pro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입니다. 그러니까 progressive tax, 누진세의 경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소득에 더 큰 몫을 납부하는 세금이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6%에서 40%로 5억 이상, 5억 얼마 이상 하면 그랬죠. 1,000만 원 이하면 6%였죠. 요런.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공제되는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있으니까 소득 공제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가족 그 상황은 여러 가지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표에 나타난 거 한국의 경우 6%에서 40%까지의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렇죠. 대부분의 소득세는 누진세. 미국에서도 거의 10%에서 37%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례세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역진적인 성향을 보여주겠죠. 만약에 소비가 고소득층의 소비가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소비하는 양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적다면 비례세도 역진적인 현상을 보여줄 거고 여기 특히 정액세 같은 경우에는 역진세의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에 의해서 누진적인 세금 제도를 특히 소득세의 경우에는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각 정부들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누진적이냐에 따라 또 국가에 따라 좀 다를 것이고 거기다가 조세 부과 전, 부과 후, 그러니까 세후 세전 소득의 효과를 봐서 얼마나 더 교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조세 부담률도 EU 국가들이 높지만 조세 세전 세후 소득의 교정률도 훨씬 EU 국가들이 높고요. 그런 데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좀 모자란 편입니다. 세금 부담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조세 정책에 흔한 논쟁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냐? 그냥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부자라고 얘기할 거냐에 대한 어떤 정의는 잠깐 접어두고 고소득층의 세금 세율이 적당한가,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살펴보자면 미국 연방소득제 누진적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누진적인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사해본 결과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득 계층을 5분위, 4분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5분위는 그러니까 퍼센타일로 하면 20% 40%, 60%, 80%, 100%. 그러니까 맥시멈 밸류, 미니멈 밸류 이렇게 쭉 숫자를 놔가지고 저소득 20%,
그 다음에 그 20% 다음으로 20% 그렇게 이제 분위를 나눴다는 거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분위 뭐 이런 거랑 5분위 계수와 함께 최상위 1%의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해 보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소득 최하위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24,000달러, 그 다음에 45,000달러, 뭐 여기다 1000 곱하면 그러니까 환율 1000보다 조금 높지만 1200원 가까이 되지만 1000을 곱해가지고 쉽게 생각해 보자면 자기가 6천만원 연봉 6천만원 조금 3분위에 속하면 중간분위 60%에다가 그 평균적인 소득하면 6천만원 정도를 벌어야 평균적인 위치에 중간적인 위치쯤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조금 또 그 3분위 중에서도 그 분포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겠지만 요 가격의 차이 거리 각 분위별로 평균 소득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죠? 2만 불 2만 불 차이 나고 그 다음도 거의 2만 불 차이 나고 그 다음은 거의 한 3만 불 차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 불이라고 하면 환율 1000으로 곱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거니까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연봉 최하위 분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연봉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이 4,500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연봉이. 그렇게 속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의 비율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보시겠지만 최상위 1%, 탑 1%에 속한 사람들 평균 소득도 어마어마하고 세금 비율 거기에 비해서는 최상위에 대해서 크지 않죠. 총소득 점유율로 생각해 보면 14.6%입니다. 지금은 이게 소득 계층별이죠. 소득이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면 조금 그 불평등도가 왜곡돼서 덜 불평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그러니까 자신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따른 그러니까 자본 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셋, 가치 그런 것들은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평등하게 부가 분배되어 있는지는 조금 소득 수준만 보고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학기 초에도 뭐 한번 예로 보여줬던 비디오 같은 게 있을 텐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비디오 같은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링크는 아마 걸려져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라고 했던 비디오 중에 그거 보시면은 미국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세액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최상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놀랄만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부의 불평등이 자본주의가 효율성만 강조하고 흘러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분포를 한번 봐라.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제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뭐 10년 전, 뭐 15년 전부터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본 이렇게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건 조세 귀착입니다. 인시던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많이 해봤었죠. 그러니까 세금의 부담, 세금이 부과됐을 때 과연 누가 부담하는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전가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 후생 경제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 잘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세의 측면에서 한번 더 고민해 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금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나눈다 그랬죠. 수요자한테 부과되든 생산자한테 부과되든 그 부담은 나눠지게 돼 있다. 세제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조세 귀착이. 공평성을 판단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거, 간접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측면에 간접적인 효과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 측면에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는 거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얼마나 쉐어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변화될 텐데
그죠? 수요량, 공급 양이 변화할 거고 그 이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 아니면 상황이 변화하고 가격이 변화하고 예, 다른 사람들 정가가 일어날 거다. 납세 의무자가 생산자든 예, 소비자든. 그래서 이제 귀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수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소득세나 아니면 상품세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법인세의 경우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법인세 항상 뭐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법은 해외 자본 유치입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자본가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줘야 된다. 그거 어떻게? 법인세를 내려주면 해외 자본 유치가 쉬워질 거다라는 부분이 있죠. 뭐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다른 산업을 비교해 봤을 때 국가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보면 사람이 이동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민법이나 갖가지 여러 가지 관습들을 적응하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비해서 자본은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동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나라가 법인세를 인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법인세 인상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의들을 아주 많이 펼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런가? 그것만이 정말 하나의 변수인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가에 대한 논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귀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법인세 부담은 궁극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운영자나 소비자나 종업원 각각에 귀착되는 경우가 있다.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세가 인상됐을 때 그러면 상품 가격은 안 오를 거냐라는 거죠. 그 소비자들한테. 그럼 기본적인 법인세 인상을 통한 그 나라에 속한 기업들의 소비자한테도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그 국가가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다른 나라로 떠난다면 고용이 없어지게 되겠죠. 실업이 발생하게 되겠죠. 종업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부담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뭐 그런 측면에 그런 논리로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자라는 어떤 그 정책들이나 아니면 주장들에 이제 지지를 해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부담되는지 각각의 산업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를 것이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뭐 그 현재 경제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조세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세제도가 정부의 존재가 꼭 필요한 만큼, 물론 우리가 시장 체제 자체를 옹호하고 시장 체제가 가지고 오는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필수 불가결한 우리 정부의 서비스가 있고, 그런 공공재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정부의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조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 제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조세와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고, 그리고 근본적인 조세 제도의 또 하나의 목표인 형평성 제고, 공평성 제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 누진제라는 어떤 개념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고쳐 나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회적 합의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이론적인 모형적인 어떤 분석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후생경제학적인 분석 틀로 조세 제도에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뭐 이론적인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거, 조세 제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가 우리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